손호는 송건의 손자이자 송건의 삼남인 손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손아가 이궁의 편을 거치며 태자 자리에서 쫓겨난 뒤 살해당했으므로 손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 이때 손호의 성품이 많이 일그러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후 손유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손호는 오종우에 봉해져 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서호의 백성인 경량이라는 자가 손호의 관상을 보고는 매우 귀하게 될 상이라고 말했기에 손호는 남몰래 기뻐하며 이 이야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합니다. 영한 7년 손유가 눈을 감았는데 당시 상황은 동맹국이었던 총나라가 망망했고 교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 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며 손유의 어린 태자가 아닌 나이가 많은 황족이 제위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손호와 친하게 지냈던 오정연의 현령 출신인 만욱이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승상 봉양훈과 좌장군 장포를 찾아가 손호는 재주와 식견이 뛰어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며 장사 환왕과 같은 부류인데다가 학문을 좋아하고 법도를 준수하는 성품을 가졌다고 말하며 그를 수없이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만욱의 설득에 넘어간 봉양훈과 장포는 손유의 비인 태우 주씨를 찾아가 손호를 황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다행히도 주씨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 성품이었던지라 내가 과부인 사람인데 어찌 사직의 걱정에 대해 알겠습니까? 진실로 오나라에 손해가 없고 종묘가 의지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손호는 만욱의 도움과 더불어 운때를 제대로 만나 23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호는 처음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자신의 명을 반포해 백성들을 구술하려 했고 곡간을 열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며 궁녀들을 법에 따라 돌려보내 아내가 없는 자들과 짝지어 주었고 동산에 있는 짐승들을 모두 놓아주는 선정을 펼칩니다.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손호를 총명한 임금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손호는 황제가 되어 뜻을 이루게 되자 갑자기 거칠고 교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많아졌으며 술과 여자를 좋아했기에 봉양훈과 장포는 손호를 황제로 세운 것을 남몰래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만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곧바로 봉양훈과 장포의 일을 손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손호는 봉양훈과 장포를 조정으로 불러들여 기습적으로 관직을 빼앗은 뒤 그들을 죽이고 삼족을 멸했으니 이처럼 봉양훈과 장포는 이역만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손호는 손패가 자신의 부친인 손아와 사이가 틀어졌던 이를 추궁해 손패의 아들인 송기와 손일의 자기와 봉토를 삭감한 뒤 손패의 모친인 사이와 함께 오상연으로 귀양을 보내버리며 부친의 복수를 합니다. 또한 손유의 비었던 주씨를 태구에서 경왕후로 낮췄고 다음 해인 장릉 2년에 주씨를 핍박하여 죽였는데 주씨의 시신을 정전이 아닌 화원 안에 있는 작은 집에 두어 초라하게 장례를 치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두가 뼈에 사무치도록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손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손유의 네 아들을 오군에 있는 작은 성으로 보낸 뒤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2명을 죽여버렸는데 이처럼 그는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인 복수를 하거나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가차없이 제거해 나갔습니다. 사마선은 위나라의 상국의 자리에 오른 뒤 과거에 항복했던 오나라 사람 소소와 손옥을 오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어 말과 비단 같은 선물과 함께 항복 공고 서신을 손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손호는 곧바로 사마소에게 답신을 보냈는데 상국께서는 세상을 뛰어넘는 재능으로 알려졌고 천자를 보좌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좋은 가마를 이끌어내는 공을 세우니 근면하고 또한 지극했습니다. 내가 부독함에도 차례에 따라 황제직을 계승해 어질고 착한 이들과 함께 세상을 구제할 생각을 했으나 길이 막히고 단절되어 아직 인연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뜻이 환하게 드러나니 대단히 아쉽습니다. 지금 광록대부 기척 오관 중랑장 홍구를 보내 가슴속에 품은 지극한 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손호의 답변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저자세로 보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사마소가 위나라를 찬탈하려 하는 것을 비공과 동시에 그의 항복 공고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원은 사마소가 보낸 서소가 위나라를 칭찬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소환해 죽여버리고 그의 남아있던 가족들을 건안으로 귀양 보내버렸으니 이처럼 소노는 위나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마소가 죽은 뒤 그의 아들인 사마염이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감로 2년 소노는 대옥녀 장엄 오관 중랑장 정충을 보내 진나라에 조문을 하게 했는데 장엄은 돌아오는 길에 병사했고 정충만이 복귀합니다. 그런데 정충이 돌아와서는 북방은 수비를 하기 위한 기구가 갖춰지지 않았으니 이 양을 엄습하면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나라가 방심을 하는 틈을 타 공격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호가 군신들에게 의견을 묻자 진서대장군 육계는 대체로 보아 군사는 부득이할 때만 써야 할 뿐이며 삼국이 정립된 이래로 번갈아가며 서로를 침범해 편안하게 살았던 해가 없었습니다. 지금 강적이 새로이 파척을 병합하여 땅을 겸하는 이득이 있음에도 사신을 보내 화친을 구하며 병사들을 쉬게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적들의 형세가 바야흐로 강한데 요행으로 승리를 구하려 하니 이러한 것들이 이득이 되었다는 사례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진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거기 장군 유찬이 하늘이 오제를 낳았는데 누가 능히 전쟁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간사한 꾀를 부려 서로 다투는 것도 예전부터 줄곧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허점이 있다면 어찌하여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마땅히 첩자를 보내 그들의 형세를 살피십시오 라고 조언했기에 소노는 유찬의 말을 따라 이를 진행시켰으나 결국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왕보는 뛰어난 재능으로 유명했고 일찍이척의 사신으로 가서도 능력을 발휘했기에 총나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노 시절 조정으로 들어와 상시에 임명되었는데 인품이 고상하고 충성스러워 남의 안색을 살펴가며 일을 하거나 자신의 뜻을 굽혀 남의 뜻에 맞춰주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때로 소노의 뜻을 거슬리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행동이 쌓여 소노의 꾸짖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소노에게 아첨을 해 신임을 받은 중서승 진승이 여러 차례 왕본을 참소하고 비방했기에 소노는 왕본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충이 진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시기에 소노는 군신들을 초대하여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왕본은 술에 몹시 취해 넘어지며 땅에 굴렀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소노는 연회에 참석한 신하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드는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왕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하가 만취해 땅에 구르는 행태를 보이자 소노는 매우 불쾌해하며 왕본을 일으켜 바깥으로 쫓아냈는데 잠시 뒤에 왕본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 했는지는 몰라도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왕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있는 성품을 보였고 모든 행동이 태연자약했기에 이를 지켜보던 소노는 매우 분노하며 왕본이 술에 취한 척을 했다고 여기고는 좌우를 꾸짖으며 왕본의 목을 베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위장군 등목과 정서장군 육형이 깜짝 놀라며 왕본을 용서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소노는 결국 왕본을 죽여버렸고 그의 가족들까지 광주로 귀양을 보냈다고 하니 이는 평소에 안 좋게 보던 신하를 트집잡아 죽여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소노는 점을 치고 천문 등을 기록하는 사람이 건업은 궁궐이 있기에 불리한 장소라고 말한 것과 서릉도 보천이 올린 표를 받아들여 건업에서 무창으로 천도를 했고 정고와 제갈종을 남겨 건업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무창은 자원이 부족해 양주 땅의 백성들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 물자를 공급해야 했기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빈곤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천도를 했는지 행정에 관한 많은 일들의 착오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보정원년 11월에 영안의 산적인 시단이 백성들이 폭정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킵니다. 시단은 소노의 이복동생인 성겸을 위협해 우두머리로 삼아 오종으로 출진한 다음 소나의 무덤을 파헤치는 짓을 저지르며 건업에 이르렀는데 이때 시단 휘하 병사의 수는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건업에 주둔하고 있던 정고와 제갈정이 역공을 가해 시단의 군대를 격파하고 성겸을 사로잡아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송겸은 곧바로 자살했는데 오력에 따르면 송겸은 자살한 게 아니라 손호에게 독살을 당했다고 하며 그의 모친과 아들까지 전부 손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손호는 다시 건업으로 환도를 했고 위장군 등목을 남겨 무창을 지키도록 합니다. 육계는 육손의 일적이자 오나라의 중신으로 손호의 최측근인 만욱과 함께 좌승상, 우승상의 자리에 나란히 앉았는데 그는 손호가 왕본을 죽였을 때 상시 왕본은 덕과 도리에 통달해 천지만물에 대해 알았으며 조정에 있으면서 충성스럽고 바른 말을 하였으니 사직이 의지하던 중신이자 대오나라의 충신이었습니다. 그가 옛날에 경황제를 섬길 때 곁에서 왕명을 출납했는데 경황제께서는 그를 갸륵하고 중하게 여기시며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그의 충언에 분노하시고 그의 직언을 미워하시어 전당에서 효수한 뒤 시신을 모질게 버리셨으니 나라 전체가 상심에 빠졌고 식견이 있는 자들도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호는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군신들과 만날 때에도 감히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육계는 손호를 설득하며 무릇 군주와 신하는 서로를 잘 알아야 하는 도리가 있는데 만약 느닷없이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신하들은 달려갈 곳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황궁의 뜻밖의 사태가 터졌을 때 손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지적이었기에 손호는 육계가 자신을 직접 쳐다볼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또한 하정이라는 인물이 교묘한 말과 비를 잘 맞추는 능력으로 손호의 총애를 받아 중임을 맡게 되자 육계는 하정의 면전에서 그를 꾸짖으며 경이 보기에 전으로 군주를 섬길 때 불충하고 국정을 어지럽힌 자들 중에 천수를 다하고 죽은 자가 있었소이까 어찌하여 오로지 간사하게 행동하여 폐하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요 마땅히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는데 힘쓰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야흐로 경은 예측할 수 없는 화를 입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원한을 품게 된 하정은 육계를 중상모략하려 했으나 육계는 오로지 황실만을 생각하는 충정함을 보이며 손호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간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육계는 손호가 도저히 답이 없다고 느꼈는지 보정 원년 12월에 대사마 정봉, 어사대부 정고와 함께 논의를 하여 손호가 사당에 삼배를 나간 틈을 타 그를 폐위시키고 손유의 아들을 황제로 세우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좌장군 유평이 손호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으므로 육계는 유평에게 자신들의 계획에 동참할 것을 권했으나 유평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유평도 손호의 폭정을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육계가 말한 바를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므로 이렇게 계획은 어중간하게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오록에 따르면 유평과 정봉의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손호를 폐위하는 계획이 무산되었다고도 합니다. 고정 2년 손호는 새로운 궁궐인 현명궁을 지었는데 규모가 매우 크고 넓었고 구슬과 보우로 장식을 했기에 매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여름에 토목 공사를 일으킨 것이라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었으므로 육계와 화액이 손호에게 간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호는 궁궐을 지으며 2,000석 이하의 관리는 모두 직접 산으로 들어가 벌목하는 것을 감독하거나 대신하게 했습니다. 더하여 여러 군영을 파괴하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크게 지었으며 도산에 높은 집을 지어 기교가 극에 달하였으니 토목 공사의 구역에 드는 비용만 억만금을 헤아렸습니다. 보정 3년 손호는 본관으로 출진하며 정봉과 제갈정에게 합비를 공격하도록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정봉은 이후에 자피를 통해 한 번 더 공격해 들어갔으나 사마준에게 막힙니다. 또한 일찍이 반란을 일으킨 교지 땅이 진나라의 밑으로 들어갔기에 손호는 교주자사 유준, 전부덕 수칙 등을 보내 이를 정벌하려 했으나 그들은 진나라 장수 모경에게 패하여 모두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건영원년에 정봉이 다시 출진하여 공양을 공격했으나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했기에 손호는 계속된 패배에 화를 내며 정봉의 도군을 죽여버리는 대악기를 부립니다. 이후 육계가 질병에 걸리자 손호는 사람을 보내 말하고 싶은 바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때 육계는 하정을 임용해서는 안되며 외부에 임무를 주더라도 국가 대사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태인은 호리의 경작지를 일으켜 실패한 엄밀의 옛 자취를 다시 밟으려 하니 이 또한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요신, 누현, 하소, 장제, 곽탁, 설영, 등수 및 족제인 육희, 육항 중에서 어떤 이는 청백하고 충성스럽고 근면하며 어떤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높고 우수하니 모두가 사직에 중요한 인물이고 국가를 잘 보필할 신하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부디 깊이 심사숙고하시고 이들에게 중요한 정무나 사무에 대해 물으시어 각자가 충성을 다하도록 해 만일이라도 빠진 점이 있으면 보충하게 하십시오 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육계는 72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당초의 선호는 육계가 자신의 안색이 바뀜에도 개의치 않고 간언을 하는 것과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고 하정과 같은 간신들이 끊임없이 육계를 참소했기에 선호는 육계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육계는 오래된 중신이었던지라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어려웠고 또한 같은 일적인 육항이 대장이 되어 전장에 있었기 때문에 선호는 이를 헤아려 육계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호는 훗날 육항이 죽자마자 곧바로 육계의 집안 사람들을 권한으로 귀양 보냈으니 참 뒤끝이 더러운 황제였습니다. 건영원년 선호는 다시 군을 일으켜 강군 우사, 창호태수 도왕 등은 형주에서 진격하도록 하고 감군 이후 독군 서조는 건안에서부터 바닷길을 통해 진격하도록 하여 모두 하포에서 만나 표지를 정벌하게끔 합니다. 건영 2년 이욱은 가는 길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길 안내를 담당했던 장수인 풍비를 죽인 뒤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는데 하정이 선호에게 소부 이욱이 무고한 풍비를 죽이고 못대로 철군하여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선호는 이욱과 서전 및 그의 가족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일찍 이 하정은 자신의 아들을 이욱의 딸에게 장가 보내려 했으나 이욱이 거절했기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터라 이욱을 참소한 것이고 선호는 하정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 이욱의 가문 사람이라면 갓난아기까지 죽여버리고 그 시체들을 모두 불태웠다고 하니 명불허전 최악의 혼비였습니다. 그리고 손수는 송견의 사남이자 송건의 친동생인 송광의 손자로 전장군 하구독의 지위에 있었고 그는 황족의 혈통을 가졌으면서도 외부에서 병권을 쥐고 있었기에 선호는 손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호가 하정에게 5,000명의 병사를 주어 하구로 보내 그곳에서 사냥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수는 그 이전부터 선호가 자신을 모함하여 죽일 거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곧바로 처자식과 휘하 병사들을 데리고 진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선호는 손수가 진나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화를 내며 손수의 성을 여시로 바꿔 부르도록 했습니다. 건영 3년 선호가 대규모로 군사를 일으켜 자신의 모친과 수많은 비첩들을 대동하고 화리로 출진했다가 동관연의 현령인 화액 등이 완고하게 간언하자 곧바로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강표전에서는 당시 상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선호는 조연이라는 자가 거짓을 더해 지은 글에 누런 빛깔의 깃발과 자줏빛 술의 덮개가 동남쪽에서 보일 것이니 마침내 천하를 소유할 사람은 형주와 양주의 군주일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심취해 있었고 또 포로로 잡힌 진나라 사람이 오나라의 천자가 곧 올라올 것이다 라는 동료가 수춘에서 유행한다고 말했기에 선호는 매우 기뻐하며 이는 하늘의 명령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모친과 처자식 및 후궁 수천 명을 수레에 태우고 우저에서부터 육로를 통해 서쪽으로 올라갔는데 푸른 수레 덮개가 낙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눈이 많이 내려 길이 움푹 들어가고 무너졌기에 병사들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진 상태로 100명당 수레 하나를 끌며 전진하게 되었는데 혹한의 추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만약 적을 만난다면 곧바로 응당창을 거꾸로 들 뿐이다 라고 했기에 선호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선호가 뻘짓을 하던 와중에 다행히 오나라에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우사와 보왕이 교지에 있는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여 구진, 일남 등의 지역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해의 정봉이 죽었는데 선호는 정봉이 앞서 출군했던 일을 추궁해 정봉의 가문 사람들을 인천으로 귀양 보냅니다.
봉황 원년 8월 손호가 갑자기 서롱독 보천을 소환했는데 보천은 앞서 손호가 자신의 말을 따라 무창으로 천도를 했다가 낭패를 받던 일이 있었고 간신들의 참소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었기에 보천은 자신과 가문의 안위를 위해 곧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서롱을 수비하는 오나라 군대 전체가 진나라에 항복을 해버리는 사태가 터져 오나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하게 되었으나 다행히도 명장인 육항이 출진하여 지원을 한 진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반란을 진압했기에 오나라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손호가 황제가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자 최측근이었던 만욱이 손호의 꾸짖음을 받고 근심하다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터졌으며 그의 자제들은 여름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앞서 손호가 화리로 출진한 사이 만욱은 정봉, 유평과 함께 몰래 모의를 하며 이번 행차는 급한 일이 아니었는데 만약 황제께서 화리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사직의 일이 중요하니 스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이는 만욱이 반란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손호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라를 위해 중신들끼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후 손호는 무사히 돌아왔으나 만욱의 말이 누설되어 손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손호는 만욱 등이 오랜 신하였기 때문에 우선 참기로 했으나 마음속 깊이 원한을 간직하며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손호는 나중에 연애를 틈타 만욱과 유평에게 독을 탄 술을 마시게 했는데 만욱은 술을 전하는 사람이 비밀리에 독을 털어내 주었고 유평은 술에 독이 들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해독약을 먹었기 때문에 둘 다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욱은 손호의 총애를 잃었다는 생각에 곧바로 자살했고 유평도 걱정하고 고뇌하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하정은 간사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했고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했으나 아첨은 기가 막히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송건의 황명을 전달하는 하급 관리였다가 외직으로 나가 있었는데 손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스스로를 선제의 오랜 신하라 칭하며 표를 올려 궁궐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호는 하정을 불러들인 뒤 그에게 술과 곡물을 매매하는 일을 주관하고 처리하게 했는데 이때부터 하정은 권세와 위풍을 독점하게 되었고 손호의 신임을 받으며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하정은 손호가 개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여러 장수들에게 좋은 개를 바치도록 했기에 모두가 천리나 되는 먼 곳까지 가서 개를 구하려 했으므로 개 한 마리의 가치가 비단 수백 필에 이르게 되었고 개를 길들이는 데 사용되는 끈의 가치도 1만 전으로 오릅니다. 또한 개 한 마리를 한 명의 병사가 관리했고 토끼를 잡아 주방에서 요리하여 개들에게 제공했기에 토끼의 숫자가 줄어들어 일반 백성들이 사냥을 할 수 없었으므로 오나라 사람들 모두가 하정에게 죄를 돌리며 그를 비난했으나 손호는 오히려 하정이 충성스럽고 근면하다고 여기며 여루에 자기를 내립니다. 하지만 하정도 결국 그가 저지른 더러운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 손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나 손호는 그의 죄악이 일찍이 죽은 장포의 것과 같다고 하여 하정의 이름을 하포로 바꿨습니다. 손호는 자신의 측근들까지 죽이면서 폭주하기 시작했는데 봉황 2년에 손호의 애첩 중 한 명이 사람을 시켜 시장에 있던 백성들의 재물을 위협하여 빼앗았는데 손호의 총애를 받던 사시중랑장 진성은 손호의 총애를 믿고 법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애첩이 손호에게 이 일을 하소연하자 손호는 크게 화를 내며 다른 일을 구실로 삼아 불에 달군 톱으로 진성의 머리를 자르고는 그의 몸은 산 아래에 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봉황 3년 손호는 좌부인 왕씨가 죽자 매우 슬퍼하며 몇 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민간에서는 손호가 죽었다고 여기며 송건의 오남인 손분과 손책의 손자인 손봉 중에서 한 명을 택해 천자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결국 손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손호는 곧바로 손분과 그의 5 아들을 모두 죽였고 손봉도 죽여버립니다. 천세원년 손호는 회계태수 차준 등이 걷어들인 세금을 보내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고 그 목을 여러분에 돌리며 보여주었는데 세금을 똑바로 걷어서 바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강표전의 기록을 보면 차주는 세금을 떼먹은 탕과 놀이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생각한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차주는 공무에 종사함에 있어 청렴하고 충성스러웠는데 회계군의 흉년이 들고 가뭄이 와서 백성들이 공공한 상황에 빠졌기에 그는 표를 올려 조정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손원은 차준이 사사로운 은혜를 심으려 한다고 시기하며 사람을 보내 그의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또한 상서 웅목이 손호의 매우 잔악한 모습에 대해 간언하는 말을 하자 손호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웅목을 칼고리로 쳐 죽였는데 시신에 온전한 살가죽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손해는 황족으로 표기장군의 직책에 있었는데 어떤 이가 손호에게 앞서 시단 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손해가 즉시 나아가 포벌을 하지 않았다고 일러 바쳤기에 손호는 손해를 여러 차례 꾸짖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는 늘 손호를 두려워했는데 마침내 손호가 그를 소환하자 그는 처자식과 휘하병사 수백 명을 데리고 진나라로 도망쳤습니다. 누연은 충성스럽고 청렴한 선비였기에 손호 시절에 발탁되어 궁궐안의 일을 주관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사람들을 인솔하고 복을 받들어 행동했으며 매우 정직하게 응대하다가 여러 차례 손호의 뜻을 거스르는 바람에 결국 손호에게 지키게 됩니다. 게다가 어떤 이가 누연이 하소와 만나서 귓속말을 하고 크게 웃으며 정사를 비웃고 헐뜯었다는 모함을 했기에 손호는 누연을 광주로 귀양 보냅니다. 하지만 누연은 뛰어난 명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손호는 오히려 누연과 그의 아들 누고를 교지로 보내 일반 병사로 전투에 참여하게 하고는 그곳에 있던 장수 장혁에게 별도로 조서를 내려 그들을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후 누고는 교지에 이르러 병에 걸려 죽어버렸고 누연은 칼을 쥔 채로 전투에 나섰다가 장혁을 보고는 곧바로 절을 했기에 장혁은 차마 누연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장혁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누연이 장혁의 장례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는 장혁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손호가 몰래 보낸 조서를 발견했고 그 서신을 통해 손호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곧바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삼국지 본전의 내용과 달리 강표전에 따르면 손호가 장수 장혁을 보내 누연에게 짐독을 내리라고 명하였으나 장혁은 누연이 어질고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에게 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연은 이를 알아차리고는 장혁에게 마땅히 저 누연에게 빨리 말해도 되는 일이었으니 어찌 저 누연이 이러한 일로 애석하게 여기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즉시 독을 먹고 죽었으니 이처럼 누연은 죽음을 앞두고도 상대를 배려하는 인품을 보여줬습니다. 하선은 하제의 손자로 손호의 시대의 중서령에 임명되고 태자태부를 겸하며 중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호가 점점 더 흉폭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여 정사가 날이 갈수록 나빠졌기에 하선은 직접 상서를 올려 간언을 했고 이로 인해 손호에게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선은 공직에 있으며 바르고 단정하게 행동하여 손호의 측근들에게도 지키게 되었기에 결국 누용과 함께 참소를 받았으나 휘양을 가게 된 누용과 달리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복직됩니다. 하지만 하선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인지 중풍에 걸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수개월간 관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손호는 그가 계병을 부린다고 의심에 체포한 다음 주장에 가던 뒤 1000번을 때리고 고문을 했다고 하며 결국 하선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다가 살해당했고 그의 가족들은 임해군으로 휘양을 가게 됩니다. 위소는 손호 시절에 시중의 자리에 있으며 좌국사의 직책을 겸했는데 어느 날 나라 안에서 손호의 자비로움에 감흥하여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났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손호가 위소에게 이에 대해 묻자 위소는 손호에게 이는 다른 사람의 나무 상자 안에 든 물건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호가 부친인 손아를 위해 길을 만들고자 했는데 위소는 손아가 제위에 오르지 못했기에 마땅히 기가 아닌 전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위소는 강직하게 옳은 말만 하여 손호의 뜻을 여러 번 거슬렀기에 결국 손호에게 지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두려움에 떨다가 스스로 늙어서 기력이 쇠하였다고 말하며 관직에서 물러나길 청했는데 손호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손호는 연회를 한 번 열면 하루 종일 진행했다고 하며 연회에 참석한 사람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7개의 술을 마셔야 했는데 무조건 마셔야 했고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위소는 본래 주량이 2배에 불과했는데 이전에 손호의 총애를 받을 때는 손호가 그의 술을 가볍게 덜어주거나 술 대신 몰래 차를 주며 배려해 주었으나 지키게 된 이후에는 강제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호는 술을 마신 뒤에 자신을 곁에서 모시는 신하들을 시켜 공경 대신들을 힐문하고 비난하게 해 그들의 사사로운 결점을 들추어내는 조롱을 하는 것을 보며 기뻐했는데, 이때 큰 잘못을 저지른 게 밝혀지거나 혹 손호의 이름을 잘못 범하는 실수를 한 사람은 포박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위소는 이러한 행태가 겉으로는 서로를 다치게 하고 안으로는 오랫동안 원한이 쌓이게 만드는 데다가 위험이 없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공경 대신들을 조롱하지 않고 오직 정서의 뜻과 정치적 관점에 대한 어려운 질문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소의 행동은 손호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손호는 위소가 황제인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며 결국 그를 체포한 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때 위소는 손호에게 표를 올려 힐문을 받은 뒤 몸이 떨리고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져 말도 더듬게 되었으며 상가 물러나 사죄하며 머리를 500번 아래로 조아렸고 양손으로 스스로를 때렸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려줄 것을 간곡히 청했으나 손호는 거리낌 없이 그를 죽여버렸으며 그의 가족들까지 영릉으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장숙은 수레와 말을 관리하는 부역을 하던 인물이었으나 많은 참소와 탄핵을 통해 손호의 눈에 들었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승진하여 사직 중랑장에 임명되고 제후에 봉해지며 손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장숙의 부친은 회계군 산음현의 병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아들인 장숙이 불량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장숙이 손호의 총애를 받게 되자 손호에게 표를 올려 만약 장숙을 등용해 사직으로 임명하신다면 나중에 죄를 지었을 때 연좌되어 처벌받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으니 장숙은 부친도 인정한 문제아였습니다. 이에 손호는 장숙의 부친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이후 장숙은 한국 20명을 거느린 채 법을 어기는 행동을 고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고발하는 사태가 퍼집니다. 그리고 한국들은 명을 받들어 법을 어긴 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재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송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물을 통해 판결이 나게 되었으므로 힘이 없는 백성들은 궁지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또한 장숙은 사치스럽고 음란하며 욕심이 끝이 없었기에 첩을 30명이나 두었고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천기 원년의 장숙은 자신이 저지른 간악한 행위가 밝혀져 그의 부친과 함께 거열령에 처해져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처럼 손호는 장숙의 부친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광만은 본래 하포태수 수윤의 부곡 지휘관이었는데 수윤이 계림태수로 전임되어 계림으로 가던 도중 질병에 걸리는 바람에 광마가 먼저 5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여러 이민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수윤이 죽게 되어 수윤의 휘하에 있던 병사들은 흩어져 다른 장소에게 배치되어야 했으나 광마 등은 여러 대를 걸쳐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이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손호가 광주의 호구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 했기에 광주의 민심이 악화되는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광마는 그 틈을 타 부곡장인 하전, 왕족, 오술, 은흥 등과 함께 백성들을 선동해 천기 3년의 반란을 일으켰고 광주독 우술을 공격해 죽입니다. 광마는 스스로를 도덕교광 이주제 군사 안남장군이라 칭했고, 은흥은 광주자사, 오술은 남해 태수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전은 창호군을 공격하고 왕족은 시흥군을 공격하며 마치 수년간 반란을 준비해 온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시켰는데, 부곡의 지휘관에 불과했던 광마 등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진춘추의 기록을 보면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데, 한진춘추에 따르면 과거에 오나라에서 예언을 하는 자가 오나라가 패할 때 남쪽 변방에서 병사가 일어날 것이고 오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공손시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손호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는 문무지기에 있는 사람부터 병졸에 이르기까지 성이 공손시인 자가 있으면 모두 광주로 이주시켰는데, 이들은 사실상 문무의 경험을 갖춘 계층이었습니다.
따라서 광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손호의 초유의 불만을 품고 있던 홍손씨들이 광마에게 합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광마의 군세가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손호는 광마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하며 이는 하늘이 나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등순에게 명을 내려 만명의 군대를 통솔해 동쪽 길을 따라 광마를 포벌하게 했으나 등순의 군대는 시흥에서 왕족에게 막혀 진격을 하지 못했고 광마는 그 사이에 남의 태수 유략을 죽이고 광주자사 서기를 쫓아내며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결국 손호는 서릉독 보준으로 하여금 7,000명을 통솔해 서쪽 길을 따라 진격하게 하고 조주목 보왕으로 하여금 귀하의 군대와 하포, 울림 등 여러분의 병사들을 통솔해 동쪽으로 진격하게 하여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광마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나라가 광마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봉군서주하는 사이 더 거대한 위협이 오나라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청기 3년 겨울 진나라는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을 일으켰는데 폐위 가충이 대도독에 임명되어 군 전체를 통괄했고 진동대장군 사마주가 도중으로, 안동장군 왕원, 양주자사 주준이 우조로, 건의장군 왕류는 무창으로, 평남장군 호부는 하구로, 진남장군 두예는 강릉으로, 용량장군 왕준, 광무장군 당비는 장강을 따라 동쪽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간보의 진기에 따르면 오나라의 장제, 제갈정, 심영 등이 3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의 공격을 막으려 했고 이 외에도 여러 오나라 장수들이 분투했으나 파죽지세로 진격해오는 진나라 군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천기 4년 왕준과 당비는 가는 곳마다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산산조각 나듯이 오나라 군대를 모두 격파했고 두예 또한 강릉독 오연의 목을 베었으며 왕원 또한 장제, 심영 등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의 목을 베었으니 오나라 군대는 전 지역에서 패하며 무너졌습니다. 같은 해 3월 광마의 난을 진압하러 출진했던 도준이 진나라 군대가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재빨리 손호에게 돌아왔기에 손호는 도준에게 수군의 소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준은 초계 배는 모두 작고 지금 폐하께 2만 명의 병사를 얻었으니 큰 배를 타고 싸운다면 공격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손호를 안심시켰기에 손호는 도준에게 조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호의 폭정에 시달리던 병사와 백성들은 불리한 상황에서 굳이 목숨 걸고 싸울 마음이 단 1도 없었기에 그날 밤 모두 도망쳐 버렸으므로 손호가 있는 건업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진나라 장군 왕준, 사마주 왕원이 군대를 이끌고 점차수도 가까이 다가왔기에 결국 손호는 항복을 결심합니다. 손호는 왕준, 사마주 왕원에게 각각 서신을 바쳤는데 옛날에 한나라가 일의 도리를 잃고 문란해져 9개의 주가 분열되자 선조께서 시대를 틈타 장강 남쪽을 차지하였고 산천에 의지해 경계로 삼았으므로 위나라와 막혀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진나라의 왕업이 흥하여 독이 나라 안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우매하고 무능하여 일시적인 안일만을 꾀하였기에 아직 천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천자의 군대에 수고를 끼쳐 수레가 길을 메우고 멀리서와 강조에 임하였기에 나라 전체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며 잠시라도 숨을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감히 천조의 넓은 마음과 빛나는 성대함에 기대어 삼가 사사로이 임명한 태상 장기 등을 보내 지니고 있던 인수를 바치고 몸을 맡겨 목숨을 구걸하니 오로지 믿고 받아들여 주시오. 모든 백성을 구제하소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호는 스스로를 포박한 상태로 진나라 군대를 기다렸는데 왕준이 가장 먼저 도착해 손호의 항복을 받아들이며 결박되어 있는 끈을 풀어주었고 손호가 준비한 관도 불태웁니다. 참고로 관을 불태우는 것은 고대에 이루어진 항복 의식의 일환으로 패배한 쪽이 관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이 처형당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뜻하고 승리한 쪽에서 그 관을 불태우는 것은 관대하게 사면하여 패배한 쪽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후 진나라 황제 사마염은 조서를 내려 손호가 궁박해져 항복했기에 이전의 조서에서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손호가 낙양에 거의 도착하려 하니 뜻이 가히 가여워 그에게 귀명을 하는 벼로를 내린다. 의복과 수레와 밭 30경을 하사하고 해마다 곡식 5,000곡, 돈 50만 전, 비단 500필, 솜 500근을 제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손원은 일찍이 가족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이주했다가 같은 해 5월에 낙양에 도착해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태강 5년에 낙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록에 따르면 손원은 태강 4년 12월에 죽었다고 합니다. 손원은 연회를 열 때마다 항상 모든 신하들을 술에 잔뜩 취하게 만들었으며 광문랑 10명을 배치해 종일 시립시켜 관리들의 과실을 살피도록 했고 연회가 끝나면 그들에게 관리들의 과실을 아뢰도록 했는데 그들은 불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거나 그릇된 말을 한 신하들을 고발했기에 큰 잘못을 저지른 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형벌을 받았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자는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궁이 수천 명이나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후궁의 수를 늘렸고 궁에 물이 들어오는 일이 생기자 그 틈을 타 마음에 들지 않는 궁인들을 고투리 잡아 죽이거나 귀양 보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겼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눈을 뚫기도 하는 잔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잠언은 간사하고 아첨을 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은 사람인데도 지위가 국영의 반열에 이르렀고 그는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것을 좋아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고통받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배반하고 손호를 위해 힘을 다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마도 죄악이 쌓이는 것이 극심하여 다시는 그의 명령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손호의 폭정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유능하고 강직한 신하들은 죽임을 당했고 유능하지만 강직하지 않은 신하들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게 되어 뜻을 펼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손호의 곁에는 무능하고 아첨을 잘하는 신하들만 득세하게 되었으니 손호 시대에 오나라가 멸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손호를 평가하길 손호의 사악한 형벌은 남용되어 죽거나 귀양을 간 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런 까닭에 아랫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며 모두가 날마다 무사하기만을 바랬기에 앞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당장만을 걱정했다. 그리고 손호는 천문현상인 형옥과 무축을 통해 상서로운 징조를 불러들이는 것만을 몹시 급한 것으로 여겼다. 옛날에 춘임금과 우임금은 몸소 농사를 지으며 지극한 성인의 덕이 있었고 어떤 이는 많은 신하들에게 맹세하며 자신이 어긋난 행동을 하면 너희들이 바로잡으라 하였으며 어떤 이는 착하고 아름다운 말을 받아들였음에도 항상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한 것처럼 조언을 구했다. 그런데 손호는 흉악하고 모진데다가 제멋대로 굴며 잔인하고 포악했기에 충성스럽게 간언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는 진급했으며 그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고 음란함이 극에 달해 사치까지 심하였으니 마땅히 손호의 허리와 머리를 분리하여 백성에게 사죄해야 했다. 그러나 이윽고 죽이지 않는다는 조서를 내리고 다시 귀명후에 영예를 더해준 것은 어찌 끝없이 넓은 은혜이자 과분한 은덕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무능한 군주일수록 특별한 이유 없이 대사면령을 남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딱 해당되는 군주가 손호며 그는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14번에 달하는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손호의 폭정으로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이를 알고도 손호에게 비아냥거린 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상으로 장갱의 손자였는데 그는 말재주가 뛰어나고 재치가 있는 것으로 유명했기에 손호 시절에 중서령에 발탁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호가 뜬금없이 장상에게 검은고를 타라고 명령했는데 장상은 검은고를 탈 줄 몰랐기에 할 수 없다며 버텼고 이에 손호는 조서를 내려 장상이 강제로 검은고를 배우게 합니다. 이후 손호가 연회를 열었고 연회 도중에 검은고의 정묘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장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평공이 사광으로 하여금 청각을 불도록 했는데 사광은 우리 임금의 덕이 적음으로 듣기에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손호는 장상의 이야기가 자신을 비유한 것이라 의심하며 불쾌했고 결국 다른 이를 고투리 잡아 장상을 감옥에 가둔 뒤 건안으로 귀양을 보내 배를 만드는 노역을 시켰다가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손호의 폭정은 오나라 내부뿐만이 아니라 진나라에서도 유명했는데 진나라의 명장인 양원은 상소를 올려 손호의 난폭함은 유선보다 더 크기에 오나라 사람들의 공공함은 예전 파촉의 백성들보다도 더 심합니다.
소노의 성품은 방자하여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더불어 아래 사람들을 많이 시기하기에 이름난 신하와 중요한 장수들은 더는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수의 무리가 두려워하며 항복한 것입니다. 장수들은 조정의 의심을 받고 병사들은 들판에서 공공해지니 세상을 잘 다스려 보존하려는 계책이나 일정한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오히려 거취에 대한 생각을 하니 우리의 군대가 국경에 임한다면 필시 호응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끝내 사력을 다해 서로를 돕지 않을 것인데 이는 지금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양원은 병이 든 상태에서도 소노가 오나라의 황제일 때 정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일 오나라 정벌을 포기했을 때 소노가 불행하게도 죽고 오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군주로 세운다면 비록 100만의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장강을 넘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장차 후환으로 남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노의 항복을 직접 받아낸 용량장군 왕준도 일찍이 오나라 정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왕준은 상소에서 신이 여러 차례 오와 초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소노는 주색에 빠져 흉욕한 짓을 저질렀기에 형주와 양주에 있는 사람은 현명한 이든 어리석은 이든 모두가 한탄하며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의 시기를 보아도 응당 빠르게 정벌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정벌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소노가 갑자기 죽고 다른 현명한 군주가 세워지고 오나라의 문무관리들이 각자 그에 걸맞은 자리를 얻게 된다면 곧바로 강적이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최전방에 있는 진나라의 장수들조차 소노가 황제일 때가 오나라를 정벌할 적기라고 주장할 정도였으니 소노의 존재 자체가 오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진양치에 따르면 왕준은 소노의 항복을 받아낸 뒤 오나라의 지적도와 호적을 거두었는데 4개의 주, 43개의 군, 313개의 현, 52만 3천호, 관리 3만 2천 명, 병사 23만 명, 남녀 인구 230만 명, 미국 280만 곳, 선박 5천여 척, 후궁이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나라는 진나라와 대적할 힘이 없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난폭하기만 한 황제 때문에 나라가 상하좌우로 갈라지고 힘을 합치지 못해 패망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삼국지 65권인 왕루 하위화전에는 왕본, 누현, 하서, 위서, 화액의 열전이 실려 있는데 소름 돋는 것은 화액을 제외한 모두가 소노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고 화액도 결국 관직에서 쫓겨나는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소노가 패망한 나라의 군주였기에 필요 이상으로 악마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실제로 소노를 옹호한 오나라의 관리들도 여럿 있으나 그들의 옹호 의견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소노가 잔혹한 형벌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할 만해서 가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에 불과할 뿐이고 옹호를 한 사람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관직을 지내던 사람들이라 조정에 있으며 소노의 맛을 직접 보지 못한 인물이 대부분이기에 별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소노가 항복을 한 뒤에 진나라 황제인 사마영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는 정사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야사에 가까운 세설신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노가 항복하는 과정에서 진나라 장수들에게 보낸 항복 서신 등을 봤을 때 소노는 진나라 시대에 숨도 쉬지 않고 납작 엎드려 조용히 지냈을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소노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